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지금 계신 곳이 USC 빌리지라고 해서요. 네. USC 내에서도 신개발한 곳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2013년도에 개발해서 2017년도 대략 공사기간 한 33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이전에도 커머셜 스트립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노후화된, 그래서 거의 할렘가 정도 수준이었는데 USC에서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라고 여기는 이제 학교 정문에서 막 나와서 있는 마을이잖아요. 이거 USC 땅이죠, 전부? 맞습니다. 그럼 여기 기숙사인데, 이 기숙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신입생들만 들어간다면서요? 신입생들과 그리고 기존의 2학년까지인데요. 성적 우수자들을 이제 추첨을 아, 성적이 통해서. 우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그 가족 있잖아요. 패밀리 학생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패밀리 학생들도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서요, 여기요.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전체 6개 동이고요. 그리고 2,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우, 많이 거주하네요. 그리고 지금 밟으신 이 부지 면적은 15에이커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15,000평 정도 되죠.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대략 28.7에이커, 그래서 35,130평입니다. 용적률로 치면 230% 정도 나옵니다. 전체가 한 6층 정도가 최고 높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6층이네요. 콘도식으로 지어놓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쾌적하고 그러시잖아요. 쾌적하죠. 이런 데 살면은 뭐 학교 졸업하고도 이런 데서 살면은 아주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장소도 좋고. 이게 한국에 비교해보면 이런 용적률로는 사업 안 하잖아요. 안 나오죠. LA 도심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인 경우에 대략 용적률 300에서 600%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230% 정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숙사 안에 주방시설도 갖춰져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 살 수도 있고. 여기 가게가 많잖아요. 여기 또 멋진 가게들이 있고. 오늘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할지 지금 뭐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니까 그쪽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북한 문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닌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 것 같은데, 또 김정은하고 또 만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까,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우리 최춘원 박사께서는 전에 북한 문제도 많이 연구하셨고, 한국에 계실 때 또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 정부의 정책에도 참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라고 한다면 충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취임 전에도 트럼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었고, 북한도 거기에 대한 또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건은 결국은 북한의 북핵 폐기냐, 핵무기 문제. 이 부분이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죠. 핵 폐기냐, 일부분 유지냐,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큰 거죠.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북미 회담이 열렸었고요. 한 번 공식적으로 열렸었고요. 싱가포르에서. 그때는 김정은이가 물 먹었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2차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때도 사실 트럼프보다는 그 측근들의 강력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3차 깜짝 회담은 한국 DMZ에서 열린 거로 나와 있는데, 가능성은 북한에서도 열어두고 미국에서도 열어뒀기 때문에 이기에서 달라졌다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에서 협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트럼프라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 목적 추구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득이 경제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줘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트럼프하고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이제 유학파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치의 이념 중에서 절대적인 조건 중에서 경제적인 부흥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한국과 다른 나라랑 다른 게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단결,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녹아든 것들이 건축이란 부분에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집권부터 시작해서 시가지 거리 조성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명거리랄지 잘 아시는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많이 했었고, 최근에 8차 당대회 이후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평양시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일단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도 지금 자본주의 물이 좀 들기 시작했잖아요. 장마당이라고. 그건 완전히 자본주의 산물이잖아요, 장마당이. 그렇죠. 그 국가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북한 당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배급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장마당은 원래 북한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을 눈 감아주는 이유가 배급제가 불가능하니까 아마 장마당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게 사실 장마당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장이라는 부분인데 공식, 비공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가 붕괴가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죠. 그때 1994년부터 장마당이 도입이 됐고 천천히 기존의 계획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단설이 있고, 동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그 배급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국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가 됐고, 평양 내에서도 남아있긴 하지만 평양시 전체가 다 혜택이 아니라 일부 특수 계층에게만 여전히 적용이 된. 그렇죠. 평양의 진입 자체가 어렵죠. 웬만한 사람은, 신분이 없는 사람은 평양에 살기조차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돈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형성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계급과는 상관없이 평양에서 받아주는 그런 어떤 풍토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자본주의의 산물이지. 그렇죠. 결국은 북한도 자본주의로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서장이 상해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요. 북한도 결국은 개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본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부가,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배급제만 가지고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결국은 국가를 운영해야 되면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북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임대 수익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제일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실제로 적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요? 북한 수입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이제 떼이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은데요. 임대 수익은 별다른 부분인데 포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를 보면 2014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추세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서도 장기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도 확실하게 벌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임대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시장 기제가 많이 도입이 됐고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부분들 싫어하지만 집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들은 설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이걸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걸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런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국유화 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통일을 했을 때 과거에 월남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다 토지를 놔두고 월남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일이 만일에 되면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등기부 다 없애버렸죠. 그럼 뭘로 증명하겠냐 이거지 이제 나중에. 최근에 그 독일 통일을 보면은 소송이 어마어마한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땅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동독에 땅을 놔두고 서독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땅을 소송을 통해서 찾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과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소유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해서 땅을 찾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증빙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땅을 찾을 수 있냐 이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끊임없는 이슈인데요. 이제 분단이 된 지 한 세기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75년, 80년. 예. 그렇죠. 이제 뭐 광복 이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선례를 찾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일 전에 급작스러운 통일 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통일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하냐 마냐 그리고 반은 인정하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소송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통일 후에 통일을 가정하고
북한 지역 국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꽤나 오랜 기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쪽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고 그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법적 측면, 그리고 또는 도시개발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유권을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실질적인 게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면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 그게 위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겠죠. 독일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정됐습니다. 다 인정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뭐 반 100년에 가까워진 그렇죠. 우리는 80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자들의 다수설은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경제학자들의 다수설은 상징적인 보상. 이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일제 시대 때 뺏겼던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인정해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 결과 아마 그런 쪽으로 수렴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개발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북한에서 가지고 온 실향민들 집문서도 받고 또 제 지인 중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엄청나게 같아요. 발생할죠. 여전히 이게 가지고 결국은 있고 재산인데 또 그 자손이 갖고 있겠죠. 요즘에 또 워낙 그 기술이 발전해서 스캔 같은 것들이 전자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또 가지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개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비해서 북한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개발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개발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큰 문제 같아요. 북한 개발하는 문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줄 모르니까 시청자분들이 2019년 3월 3일자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평양의 45평형 아파트가 고급 주택이라고 불리는데 큰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거래 가격이 2억 3천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북한에서는. 비싸지만 한국으로 치면 또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그만한 그 수준의 아파트를 지방에서도 사실은 못 얻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 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됐죠. 그러면 사실은 북한과의 연락이 끊기고 단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연락하는 거예요? 제3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연락이 되고 실제로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바이패스고 불법적인 측면은 있죠. 그렇죠. 불법이지 이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특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투자가 가능해요. 경제특구 지역 내에서는. 근데 여기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 공산주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 안 하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네, 맞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개발권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예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소유권의 개념으로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 및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은 국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은 소유권이 아예 없고 협동조합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협동조합이 또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사실 그게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고 산림집법에 의하면 산림집 자체는 소유권이 개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근데 그들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팔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가능하대요. 굉장히 이 말씀으로는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요 방법 중에 하나는 뇌물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부라고 하는 건데 입사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 관리부에서는 1인 1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명의를 대여를 한다거나 해서 그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거래에 있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건물을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건물만 사고 파는 건데 결국은 그 건물이라는 게 임차권을 사고 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소유권보다도 북한에서는 뭐 정부에서 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잖아요. 얼마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니까 건물을 보통 50년 준다, 60년 준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사고 파는데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국공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용 기간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기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을 할 때 99년. 그래서 사실은 말이 99년이지 한 사람의 평생이라는 기간이 20살부터 봤을 때는 70년 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상속을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을 했을 때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랑 북한 같은 경우도 주최하는 게 국가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 방식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통제하는 방식이라면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 트렌드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20, 30년 전에는 공사의 주체가 8대2의 비율로 해서 80%는 국가가 주도해서 졌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워낙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사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국가는 세금만 더 받아먹자는 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사경제가 많이 들어온 국가경제가 안 들어가니까 민간한테 그런 걸 맡기는 거지. 그게 그 토지가 국유화된 상태에서 주택만, 건물만 거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얼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어바인 땅의 반 이상이 어바인 컴퍼니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컴퍼니가 다 사고 그거를 일괄 개발해서 지금 얼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 싱글 프로퍼티나 콘도를 구매했을 때는 이미 똑같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얼바인 컴퍼니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북한에서도 비록 그 토지 같은 경우가 국가 갖고 있지만 뭐 사용료나 사용 기한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리스홀드라고 그러죠. 리스홀드. 하와이 같은 데도 개인 소유가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고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하는 데가 하와이 같은 데는 많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걸 볼 때 토지 소유권하고 실제로 그 건물 소유권 개발한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럼 토지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게 이제 북한하고 비슷한데 물론 북한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자본주의 사회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리스홀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SH공사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건물만 파는 그래서 반값 아파트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개념이 또 올해도 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주택금융공사가 반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반해가지고 뭐 임차를 살고 이런 지분형 그런 것들이 시도된다는 것은 개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 괜찮으니까 좀 더 새롭게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너무 투자에 100% 장애물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하고 중국형, 베트남형 이게 다른 공산주의 국가처럼 된다 이거죠. 개발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 주자고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게 베트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게 라오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장점들만 따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통일이 되면 이제 불화도 할 거고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개인한테 불화도 하게 될 거고 또 과거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소유권을 또 이전시켜 줄 거고 정부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를. 그렇죠. 제가 주로 연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국유지. 각 국가마다 이제 국유지의 비율,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국유지의 비율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될 공익을 위해서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유하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 효과를. 이제 사유지가 많으면 이제 개발 사업할 때 좀 장애물이 있죠. 보상하고 이럴 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사유지보다 조금 높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유지가 훨씬 많죠. 그래서 개발할 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북한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선을 미리 잘 완벽하게 그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네, 국유지가 많으면 이제 계획도시를 하기 쉽고 또 신도시를 개발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다수설 중에 하나가 한국과 북한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바로 분단선을 폐쇄하고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급격한 어떤 변화를 완성할 수 그래야 있는 될 거예요. 그런 기간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 규모가 너무 차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를 섞여버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뭐 한 2배만 차이 나도 괜찮은데 이거 두 배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거기는 베를린 장벽을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자유롭게 오고 이러니까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금방 극복을 했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은 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오히려 합하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동서독보다도 더 심한 경제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보화가 많이 진전이 됐고요. 북한 내에서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넘어온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어떤 형태로든 한다고 그러더라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계획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돌리면서 국가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율로 주민들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국가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스크바의 땅을 줬고요. 그리고 저기 뭐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 당시에 그걸 불화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후에 집 가격의 변화를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이 됐지만 러시아 출장 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컴플레인 안 걸겠냐, 장난하냐고 지금. 그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똑같은 정책을 적용했을 때 평양에 사는 사람, 평양도 다릅니다. 서평양, 동평양이라고 해서 시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뭐 강남이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방식일 거고, 그리고 똑같은 그 정책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된다고 한다라면 기존에 통일이 됐던 그런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그 폐단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잖아요.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에 북한하고 통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긴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또 중단되기도 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통일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좀 적게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근데 이제 독일처럼 통일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정부에서는 그걸 북한 문제를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플랜도 짜놔야 되고 완벽하게 대비를 해놔야 혼란이 없지. 그걸 안 짜놓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거예요. 근데 정부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별로. 보통 통일이라는 이슈는 국가 보안 사항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구한 그 기간에 비해서, 분단된 기간에 비해서. 그런데 적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다만 정부의 어느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달라졌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이후에 보수당이 집권했고, 보수당의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통일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저도 그때 크게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때 2014년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저도 거기 초기 멤버로 들어갔었고, 2017년 8월까지 했다가 이거는 이제 없어졌고,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막 통일 대박해서 통일 문제가 나오고 또 저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국방경제협력위원회라고 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폐지된 그 해 12월에 발족이 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연장선에서 국방경제협력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러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하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흐지부지 됐고 통일준비위원회 때 이제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백서 맞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백서. 네.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정부 관계자조차도. 제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단 시점과 멀어질수록 젊은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분단됐는가조차도 잊어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전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 통일을 원하냐? 이게 첫 번째 조사였었고요. 통일이 됐을 때 평양에서 너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사를 하니까 통일을 원하냐는 50%가 안 됐습니다. 30%인가 그랬는데 통일이 된다면 너에게 이제
평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일자리를 얘기하니까 그게 배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베니핏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데 굉장히 민감하니까 북한과 통일했을 때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또 취업할 때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있고. 근데 지금 뭐 대학생들이 또 젊은 층에서 보는 거는 북한은 뭐 다른 나라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 우리하고 상관없는 뭐 그렇게 자꾸 점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흘러가 버리면 진짜 뭐 북한은 다른 나라 예.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나라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보면 아직도 부속 국가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경제특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긴 분명히 그 법조문 해석상으로 보면 우리는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면 한국은 외국인 취급을 안 해서 외국인의 개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뭐. 사실은 통일 문제 이슈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많이 연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또 김정은이 핵을 가졌을 때 안 가졌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가지고 핵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그 생존권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거죠. 핵을 인정해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 통일을 연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게 정치적인 이슈, 특히나 이제 북핵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북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 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걸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느냐에 따라서 수위나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북미,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집권 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연구를 한 지 거의 이제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 생각할 땐 통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같은 연구를 계속해서 세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분과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그 교수님이 대학 강연에서 이런 이슈를 던졌습니다. 한국과 북한과의 통일이 100년 후에 될까요? 10년 후에 될까요? 30년 후에 될까요? 10년 후에 될까요?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미 회담에서 한국의 지도자와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됐었잖아요. 물론 뭐 그 이후에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 가능성이란 건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가까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합의가 되게 중요하고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 이상의 고도의 전략화된 그런 이익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옛날에 소련이 다 분화돼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분해되듯이 네.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분해되지 이렇게 될 것도 같고 또 독일도 순식간에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우리나라도 언제 순식간에 통일될지도 모르고 또 중국도 소련처럼 그 큰 땅덩어리가 분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든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 변해야 되겠지만 또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